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정윤회 문건 파동 사건을 최순실이가 터뜨린 거라고 생각해요. 정윤회가 자기 자리를 차지하니까 그게 화가 난 거예요. 최순실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면서 이 판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이번 사건은 정윤회의 반격. 아직까지 안 나온 게 또 태수만 크게 되는 거 아니야? 센토크쇼 감격들. 최순실 국정농단의 후유증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최순실 씨의 측근 차은택 씨가 수갑이 채워진 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9월 말 중국으로 출국 후 사실상 도피 생활을 한 지 39일 만입니다.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드리고 무리를 일으켜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차 씨는 중국으로 출국 후 상하이와 칭다오에 있었다며 일본에도 잠깐 다녀왔다고 밝혔습니다. 우병우 수석이랑 아는 사이입니까? 대통령 만난 적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만난 게 언제예요? 공식적인 자료에서 몇 번 봤습니다. 차 씨는 미르 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강제 출연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된 안종범 전 수석과의 관계를 일부 시인했습니다. 안종범 씨하고 잘 아나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차 씨는 잇따른 취재진의 질문에 눈물을 쏟으며 오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최순실의 남자 차은택이 드디어 귀국했습니다. 그동안요, 귀국 임박설만 나돌 뿐 차 씨의 가족조차 종적을 감추면서 차은택 입국 여부가 불투명했는데요. 이번 주 드디어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차 씨는 이미 입국 전에 아내를 통해서요,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을 과연 얘기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는 차은택이 청주공항을 통해서 입국할 거라는 소문이 돌면서 이 취재진들이 청주공항 앞에서 밤새 기다리는 해프닝까지 있었는데요. 귀국을 미룬 이유 뭘까요? 소나기는 피해가자. 저는 이거입니다. 차은택이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한국에 오겠다고 뭐 했잖아요. 들어가는 족족 다 고속될 거니까 일단 그게 두려울 거고, 또 이 수사가 어떻게까지 진행되는가를 아마 다른 사람들 조사를 통해서 아마 대강 예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어디까지 뿌려야 되는지, 또 나이가 어느 정도 형을 받을 것인지, 이걸 아마 예측하기 위해서 수사를 좀 이렇게 늦게 받으려고 지연작전을 하는 건데, 매는 먼저 맞을수록 뭐 유리하다. 수사는 안 그래요. 수사는 먼저 당하는 사람이 불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검찰에서 도대체 무슨 증거를 갖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어떤 것까지 조사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요. 근데 남들이 다 공범들이 조사받는 거 보고 들어가면 대강 이제 딱 그 아웃라인이 짜져 있는 거죠. 실정법상 어디까지 조사받는지 이걸 미리 예상 답안을 알고 들어오는 게 차은택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오히려 최순실 같은 경우 우리가 국정농단에 대한 의혹을 좀 캐다 보니까 혐의가 입증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지만 차은택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해먹은 사람이거든요. 돈을 많았기 때문에. 해먹은 사람은 엄청 솔직히 말하면은 굉장히 추적하기 쉽잖아요. 어떻게든 뭐 입금이나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가장 먼저 혐의가 입증되어가지고 들어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제가 그냥 문학에 있는 사람들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들은 얘기예요. 광고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가 뭐냐면 굉장히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래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귀국 안 하고 뭘 하느냐. 청담동에 있는 그 건물 있죠. 시가 70억짜리 새로 지은 건물인데 그거 매물로 나와 있어요. 싸게 내놨더라고요. 예, 급하게 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원래 유지했던 그 광고회사 임대 보증금까지 다 뺐대요. 무슨 얘기냐면 잡혀 들어갈 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화 시켜서 수직을 예,
몰수 추징해도 돈 다 빼서 없어지면 추징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징 당할 수 있는 부동산을 전부 현금화해서 돈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맞아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검찰에서 빨리 가압류치, 추징 가압류치 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지금 검찰 수사가 늦어지니까 가압류가 안 되면 진짜 난 국민들이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검을 사면 안 되죠. 싸게 나온대, 근데. 사면 안 되죠. 너 나라를 생각하면 사는 사람 있죠, 이 와중에도. 당연히 있겠지. 이거 장부랍이 아니에요? 이거 사면은? 검찰은 빨리. 그러니까 이거 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정리합시다요. 검찰은 빨리 차은택 씨 재산들 빨리 가압류하세요. 그게 국민들 나중에 또 이게 굉장히 이제 속 아픈 또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은택은 문화 관련 정부 직책을 맡으면서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해서 돈을 챙겼고, 최근에는 안종범 전 수석과 함께 광고회사를 강탈하려 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차은택 관련 의혹이 점점 커져짐에 따라서 검찰이 차은택을 잡을 생각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차은택이를 일부러 안 잡는다. 이거는 관심은 못 쏟는 거죠.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차은택이 이제 검찰에서 조사하기에 가장 좋은 먹잇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최고의 먹잇감이에요. 차은택이가 들어오는 순간 아마 어마어마한 검찰의 수사학도가 불붙을 거고, 차은택 비리 같은 건 특히 이제 문화 이쪽 관련된 비리이기 때문에 조사하기도 훨씬 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차은택이를 일부러 놔주는 게 아니라 지금 여력이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밀려가? 그러니까 정보도 없고 차은택을 잡을 여력이 없는 거지. 한마디로 능력이 없다는 얘기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외국의 그 중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도망다니는 거를 잡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아까 한문장님께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안 했다니까, 그것도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중국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그건 상관이 없잖아요. 일단 그거라도 해놔야 될 거 아니냐고요. 여권 무효화를 해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나라 수십 개 앞에 한 정도의 큰 나라인데 얼마든지 그 안에서도 돌아다닐 수가 있다라는 거. 저 사막도 많아요, 사막. 사막에서 살면 또 못 잡아요. 사막에 살아보세요. 그렇게 시켰어요. 사막에. 그리고 이것도 저는 이게 중국은 막 돈만 주면은 뭐든지 다 만들어준대요. 중국 여권도 만들어줄 수도 있는 아니 근데 나라예요. 대부분의 재산이 국내에 있는데 그러면 외국으로 아니, 주는 지금 것도 빼돌리는 한계가 있을 거 작업하고 있잖아. 아니에요. 그래도 무기징역 하는 것보단 중국 거지가 낫죠. 아무리 선택해도. 저는 이 차은택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이 아까 말했던 수사하기 제일 편한 사람이고, 차은택 씨는 수사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제 생각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 실권자들이 아니면 연예인 이름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분 들어오면은 아마 제 생각엔 난장판 날 겁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고구마줄기에 장차관, 국장 이런 1급들도 다 줄줄이. 아니, 저는 제가 농담이 아니라 진짜 제가 그 방송 같이 하는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또 그 지인들하고 좀 아는 사람들이면요, 혹시라도 이 최순실 차은택 리스트라는 게 존재할까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연예인들이 제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우리 지금 이미 몇 명 보도돼가지고 완전히 해명 내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딱히 나쁜 일 했다 이런 거 이전에 차은택 씨나 아니면 또 그 장시호 씨 이런 사람이랑 밥 먹다 사진 하나 나올 만한 사람이면은 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천공원서 체포돼 검찰로 압송된 차은택 씨. 취재진의 계속된 질문에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답변을 피합니다. 최순실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진심되게 다 공동 방해 혐의로 차 씨를 체포한 검찰은 앞으로 추가 혐의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자, 최순실의 남자이자 문학의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 차은택은 이번 최순실 사태로 대중에 알려지기 전에 뮤직비디오 그리고 CF 감독으로 유명했던 인물이죠. 골든디스크 뮤직비디오 감독상을 3차례나 수상을 했고요. 칸 국제광고제에서 금상을 받는 등 수상 경력도 화려합니다. 차은택 감독이 만든 작품들을 들어보면 아마 기억이 조금씩 나실 텐데, 이효리 씨의 6월월 뮤직비디오,
그리고 빅뱅의 거짓말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했고요. SK텔레콤의 붉은 악마 시리즈 광고들, 그리고 정우성 전지현의 2% 부족할 때 그 음료수 광고 등등, 우리가 그냥 딱 이름만 들어도 영상이 생각나는 그런 CF들을 많이 만든 사람이고, 또 삼성전자의 애니콜 CF였던 애니모션 시리즈를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한데, 이효리를 어쨌든 최고의 스타로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죠. 사실 그 광고를 찍을 때 감독이 누구냐도 광고의 어떤 그 퀄리티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되거든요. 차은택 감독은 광고계에서 항상 탑에 들었던 사람은 맞아요. 광고 쪽에 쭉 있었으면 좋았을 걸 왜 그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광고라는 게 굉장히 창의적이어야 되고 시류를 조금씩 앞서가야 되는데, 아마 창작력의 어떤 한계가 부딪혔나 보더라고요. 이때부터 약간 정계라든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제 손을 넓혀 나가는 과정 중에 장시호를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 고영태 소개로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 그 두 라인 쪽을 통해서 아마 최순실을 소개받으면서 정치나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졌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차은택은 2014년 8월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고 1급 고위공무원이죠.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발탁됐고요. 어느 날 갑자기 뮤직비디오 만들고 CF 감독을 하던 사람이 정치계랑 연결됐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결국은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무시하고서는 이 네트워크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최순실의 남자 넘버원은 바로 호스트 출신 고영태라는 사실, 모두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영태가 최순실이 강남 의상실에서 대통령 옷을 고르고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 최순실을 보좌하는 이 영상을 찍어서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순실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는 왜 최순실을 배신한 걸까요? 자, 당시 고영태는 최순실과 사이가 악화된 상태였는데 최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격분해서 영상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차은택이 나타난 후에 고영태가 최순실에게 팽당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세 사람의 관계 궁금해지죠?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하기에 이제 추측입니다. 이건 전제하고 전문 분야 아니에요? 네, 전문 분야인데 이거는 치정 삼각관계입니다. 분명한데 삼각관계인데, 왜냐하면 고영태는 저 한미병이하고 얼굴 좀 닮았어. 잘생겼잖아. 한미병 닮았어요, 고영태. 춘석이랑 닮지 않았어요? 아니야. 아유, 얼굴이 걸따라만 게 춘석이랑 닮았고. 아니 준석이는 차은택이 닮았고, 안경만 안 들고 쓰면 차은택 닮았고. 이걸 뒤집었어요? 저희가 고영태 닮았는데, 뭐냐면 고영태는 잘생겼어요. 그리고 운동선수 출신이라서 체격이 좋아. 그런데 여자들도 단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하수는 일단 얼굴 잘생긴 거 뽑아요. 그 다음에 중수는 몸매. 세 번째 고수는 그거보다는 뇌생남을 좋아해요. 일본 속담에 그거 있어요. 아무리 달콤한 것도 3일이면 질리고, 아무리 더러운 것도 3일이면 익숙해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무리 잘생긴 남자도 3일 같이 놀면은 실증이 나는데, 차은택이가 나타나는데 얘는 훈남 이미지인데 뇌가 섹시하네. 그리고 이런 가치가 있네, 사업적으로. 고영태는 사업적으로 뭐 크게 해먹으려도 잘 못 알아듣는 거야, 이거. 고영태의 사랑은 쉽고 차은택이로 옮겨가니까 고영태는 끈떨어지니까 열받고 질투심이 나고, 그러니까 물리고 물리는 관계가 됐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잖아요. 움직인다니까. 고영태 입장에서는 어디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최순실이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한 20년 가까이 나죠. 그러면 정상적인 남녀 관계에서는 참 맺어지기 어려운 관계예요. 그 관계에서 오랫동안 만나고 반말하는 사이까지 친해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한테 주어졌던 권한들이 다 사라지고 멀어져 나간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용당하고 버려졌다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대가를 요구했을 거고, 그 대가는 충분히 줬는데 무슨 소리 하니? 라고 얘기하면 나는 그 이상의 대가를 바란다고 얘기했고, 그러려면 협박할 게 필요했을 거고, 그럼 뭐 당연히 이런 뭐 찍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여기서 하나 확실한 거는 제가 뭘 이렇게 사근 치원이라고
가까운 사람들을 버리고 먼 것을 취하려다가 최순실이가 이 꼴이 난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을요, 헤어졌어도 끝까지 챙겨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만 챙겼던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됐어요? 아니, 저 박지만 박근영 진짜 가까운 사람 못 챙겼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하는 동안 차은택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실세가 됐습니다. 장차관급 자리에 주변 인사들을 앉힌 후에요. 차은택 사업이라 불리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예산을 2019년까지요. 자그마치 7,176억 원 규모로 확보하고 국회 공세에도 이 예산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힘인데요. 파워는 어디서 나오느냐. 박근혜 대통령하고 얼마나 독대를 많이 하느냐. 조윤선 장관도 정무수석할 때 11개월 동안 독대 한 번도 못했대잖아요. 저는 그게 깜짝 놀랐어요. 조윤선 수석은 당연히 독대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차은택이는 예. 뭐 수시로 만나고 차은택이가 하는 행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떠요. 그리고 테이프 커팅하고 연설해주고 얼마나 힘내. 그러니까 주변에서 볼 때 차은택이 이거 뭐 보통 힘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글로 다 줄이 들어가는 거예요. 장관이고 무슨 대기업이고 뭐 글로 다 왜 잘 보여야 대통령한테 한마디 해줄 거니까. 결국엔 이 일정을 다 짜는 것도 청와실에 어쨌든 부속실에서 해당하는 업무니까 결국에는 최순실 그리고 부속실에 있던 정호성 비서관 그리고 우리 차은택 씨는 서로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위치라는 거죠, 이게. 일정 짜는 데 있어가지고요. 옛날에 대선 때 보면은 후보 시절에도 일정 짜는 걸 안봉근 비서관이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런 식으로 일정 짜는 게 최고 권력입니다. 대통령이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왜 조윤선 수석은 왜 독대를 한 번도 안 했대요? 조윤선 수석 같은 경우에 직구할 통로가 없었겠죠. 왜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서관 아니면 부속실에 있던 사람들이 면담 일정 자체를 조정하니까 거기서 나가서만 할 수 없는 것이고 예전에 후보 시절에도 보면 김종인 그 당시 비대위원도 만나자고 했을 때 잘 만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한 번씩 했거든요. 자, 제가 정말 몰라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묻는 얘기예요. 내가 청와대 정무수석이에요. 보고할 일이 있어요. 들어가면 앞에서 3인방이 면담 일정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럼 못 들어가냐? 문 열고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당연하죠. 그래,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니, 안에 있는 거 알고 아무 일도 없는 거 아는데 왜 못 가요? 안에 문고리 3인방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문고리. 거기서 쉽잖아요. 조금 더 이제 체계를 갖추려면 비서실장한테 먼저 보고하십시오라고 하겠죠, 그러면. 중소기업 회장실도요, 들어가서 그 입구에 딱 오늘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쉬고 계십니다. 하면 안 돼요. 그래요? 그렇죠. 문고리를 딱 잡고 있는 문고리 거예요. 잡고 있잖아요.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왜 몇 달 전에 사석에서 그때 박앵커 의원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청와대 직원들이 대통령이 어디가 있는지를 모른다더라. 그런 얘기 했죠. 저는 이 일이 벌어질 걸 다 예상한 거니까. 이 무슨 근데 저는 정말 많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국정원장을 하신 분이 독대를 못 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그러면 국정원장 그건 누구한테 보고를 해요, 그러면? 최순실한테 보고하나요? 서면으로 보고를 하는데 그 서면이 어차피 문고리 3인방을 통해서 움직이거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최순실이 다 봤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아니, 청와대 직원들도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미국은요, 관저, 집무실, 비서동이 같은 건물에 다 있는데, 우리는 그렇죠. 비서동이 따로 있고요. 민관. 예, 그리고 집무실은 거기서 또 한 5분 정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관저는 또 따로 있어요. 이 세 군데가 거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는지가 다 노출되니까 실제로 그 계산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그 언론에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대면 보고를 꼭 해야 됩니까?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업무 기자회견장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대면 보고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지 말라는 그러면 굳이 저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대면 보고를 싫어하지 않나. 예전에도 보면 이제 당에 계실 때도 보면은 일대로 설전이 붙는 건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안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종인 대표 이런 분들은 가면 할 말 다 하고 나오거든요. 내가 이길 때까지 절대 그 말 안 듣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붙으면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굉장히 준비해서 간 내용에 대해 가지고.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를 좀 꺼리기 때문에 독대를 뭐 많이 안 했던. 누가 질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죠. 그 사안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하고 들어가서 독대를 붙게 되면은 거기서 내가 질 준비가 돼 있으면 져주는데. 아니 무슨 지금 이기고 지기고가 그러니까.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되게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영 장관도 기초연금에 대해 가지고는 자기 의견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애초에 만날 자리 자체를 안 만들어 버리잖아요. 왜냐? 만나면 논리적으로 그 사람이 맞거든요, 보면. 아니, 그리고 DNA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려서부터 청와대에 살았잖아요. 차단돼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는 게 불편하고 거북하고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싫으면 정치를 왜 해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뽑은 우리가 잘못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이야. 아니, 정치라는 게 사람 만나서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 만나서 보고받고 이러는 게. 그게 싫은 거야. 근데 이게 서면보고라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거는 살아봐.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만나서 얘기하는 거랑 그럼 한계가 서면을 있지. 통해서 얘기한 거는 이 대화 전달 어떠한 정보가 엄청나게 차이 나고 사실 만나서 얘기하면 서로 간에 몇 마디 하면 금방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는데 서면으로 할 경우는 이제 거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차은택 말고도 문체부의 최순실의 남자는 또 있습니다. 바로 최순실의 대리인으로 불리는 김종 한양대 교수. 김종 교수가 문체부 2차관에 앉으면서 문체부는 최순실과 정유라를 위한 곳이 됐죠. 최순실의 K스포츠 재단을 위해 기존 체육인재육성재단을 해산했고 2014년 전국체전 때는 정유라를 위해서 경기장을 제주에서 인천으로 바꿨다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최순실이 유독 문체부의 힘을 행사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문체부의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 문화와 관련된 것들은 가격을 책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거는. 예를 들어, 박앵커 출연료가 얼마인지는 사실 뭐, 얼마 받는다 해도 솔직히 근거를 대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격을 측정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 좀 되는 측면이 있고, 또, 문학에 바뀐 사람들은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잘 몰라요, 보면은.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본 다음에, 우리 감독들이 본 다음에, 저거 제작비가 3천만 원이겠구나, 5천만 원이겠구나, 7천만 원이겠구나, 모르잖아요, 보면은. 우리,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야 대충 그냥 알지만 우리는 정확히 모르잖아요. 1억이 넘지 않나요? 진짜 모르네. 그거 말고도 또 한 가지 이유는 과학기술이라든가 뭐 재경부 이런 쪽은 사실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분야잖아요. 근데 이제 문화체육부라는 거는 비전문가를 투입시키기가 상당히 여유로운 공간이 있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문화체육부 쪽에 관련이 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정유라 또 말을 타고 있었으니까 이대 입시 부정하고 또 학사 부정과 관련해갖고 사실 이 김종 제2차관이 좀 개입했다는 의혹도 좀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나 우리가 이 사건을 나타난 지역 말단적인 것만 바라본 거고요. 나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권은 5년이면 끝나지만 문화계를 장악하면 상당히 오래 가요. 그래서 이 문학의 지배를 통해 가지고 자기 인맥들을 넓혀 가지고 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영향을 뒤에서 행사하려는 목적이 여기에 깔려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문화에서 떼부자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춥고 어렵기 때문에 조금만 도와주면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늘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중동원력이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끊임없이 문화계를 장악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실제로 보면 그레이트 박 1819란 얘기에 1819랑이 뭐냐면 18대 19대 계속해서 해야 된다. 다음 대선에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 최순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문화계를 장악하는 거는 그거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기의 전략이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정권이 바뀌면 문화 관찰 관련돼서 바뀌는데 밑에 깔아놓은 기반은 남아요. 사실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어디까지 뻗쳤냐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 아랍에미리트에 한국 문화원 설립하는 것에도 개입했다라는 취지로 나오는데 해외 문화원 같은 거 설립되게 되면요. 거기 한국에서 하는 모든 행사 같은 거, 문화 행사 같은 것들이 그쪽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고 이게 왜 아랍에미리트를 골랐냐를 또 살펴보니까 지금 미국이나 이런 곳에 있는 아니면 일본이나 이런 곳에 있는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립된 지 몇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잘 알고 있고 관리 감독이 좀 어디 공개된 곳에서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교 관계를 최근에 맺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문화원 차리고 거기에 가서 이제 뭐 태권도 공연장 가고 여러 가지 문화 행사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새로 자기가 박아놓은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관리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무지하게 뽑아먹을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한 원장은 최순실이가 머리가 좋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머리는 나쁜데 위험하게 과대망상증. 그러니까 꿈은 그거 100번은 큰 게 이게 위험해요. 최악의 경우죠. 최악의 경우인데 내가 얼마 전에 그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 승마 관계된 사람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전에는 그렇게 갑질은 안 했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자기가 대통령 된 걸로 착각하고 방송에 나오고 저 신문 기사에 나온 건 아무것도 아니래. 얼마나 갑질을 해야 되고 그냥 아나무인으로 놀았는지 그거 머리가 나쁜 거죠. 이게 다 드러날 텐데 그거 머리가 나쁜 머리 좋아서 다 드러났을까요? 만일에 우리가 역사에서 과거를 한번 되짚어보자고요. 프랑스 대사입니다. 모철민 대사가 한 게 뭐냐면 미르 재단에서 한국이 집 앞에다가 프랑스 식당 학교 만드는 거 이거 만들려고 프랑스 대사까지 나섰었어요. 이 사람이 프랑스 대사입니다. 대사인데 출신이 뭐냐? 문체부 출신이에요. 이게 문화관광 수석이에요. 강민구 대통령이 되면 우리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거기서 행세를 하면 안 되죠. 그죠? 조용히 빠져야지. 먼저 같은데. 옛날에 뭐 강적들 옆에 있지 않았어요? 막 이러면 아유 아니에요. 친하진 않습니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빠져야죠. 진짜요? 진짜 친하고요. 내 전화 한 통하면 강변이 달려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종지 매전할 것 굉장히 같은데. 호가호위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저는 지리산 갈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강변 대통령 지리산 갔어요. 지리산. 불과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에서 국민들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똑같은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바로 정윤의 문건 파동 사건이었죠. 문고리 3인방, 국정 개입, 비선 실세가 등장하고 주연 배우가 최순실이 아닌 전 남편 정윤회라는 점만 다를 뿐 사건의 변호사까지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일명 우리가 십상시 파동이라고 그랬습니다. 문건 내용이 뭐냐면 정윤회가 십상시라 불리는 비선 조직으로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도 검토 중이다. 이런 정윤회 문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인 최순실의 조사받기 2년 전이죠. 2014년 11월 달에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죠. 정윤회는 당시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다 밝혀질 것이다.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도 다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요하는데 그 엄포가 결국은 맞았죠. 정윤회 본인은 무혐의로 풀려났고 문건을 작성한 거로 지목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박관청 경정만 구속됐고 당시 그거를 보고받았던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도 결국은 청와대에서 쫓겨났습니다. 네, 여기서 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복사했던 분은 딱 한 번 복사했던 분은 자살했어요. 최경희. 네. 그 복사 딱 한 번 하고 자살. 이분은 그것도 뭐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밖에 있었던 사람. 성대문 분실에 있었죠. 네, 자료보고를 있었어요. 지금 그 가족들은 피를 토하는 네, 심정.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차 안에서 번개탄을 떼우고 그걸로 이제 자살한 걸로 나왔고 또 유서도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억울하다. 자기는 정말 이거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 조사를 받게 돼서 이제 통탄을 하면서 자살을 했죠. 당시에 박관천 경정은요, 검찰 조사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나라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최순실이가 1위고, 정윤회가 2위고,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최순실의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했지만요, 비선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당시 최순실의 국정개입 의혹이 분명히 이때 밝혀질 수 있었는데요. 이 당시 왜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건 이제 조응천 의원, 지금의 의원이지만 당시 청와대에 있으면서
그걸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정윤회, 최순실 근처에만 가면 소리 소문 없이 싹 사라지더라. 그래서 누가 자기한테 충고를 했대요. 너 그 들여다보지 말아라. 최순실 정윤회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아니면 너도 사라진다.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밝힌 건데 최순실이 최태민의 딸이라는 거. 그리고 정윤회가 최순실이 남편인데 문고리 3인방도 정윤회가 다 추천한 정윤회 말하는 이걸 뭐 다 아니까. 그런데 그걸 다 알아서도 이 정도까지 뜯어먹었는지는 몰랐죠. 상상을 못했죠. 저도 이게 십상시의 말이 딱 들는 순간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지어낸 인간은 정말 나쁘다 그랬어요.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고 민주주의로 뽑은 대통령이 십상시에 휘둘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화를 냈어요. 그때 함 원장님 발언이 거의 김희정 전 장관 발언이랑 비슷했는데. 아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투표를. 지금 말이 됐잖아요. 그러니 창피해서 낯을 못 들겠다고요. 맞아요. 네, 근데 창피해서. 지금 현재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그 당시에 왜 최순실이가 좀 조사 대상이 안 올라가냐 이거 아닙니까? 네. 그죠? 사실 이 최순실이가 이거를 저는 터뜨린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첫째, 세계일보가 터뜨렸어요. 세계일보하고 최순실의 관계는 요번에 독일에서 인터뷰한 거 봐도 아시죠? 둘이 아주 친한 관계입니다. 그 당시 시점으로 봤을 때 결국은 최순실이하고 정윤회하고 이혼할 때예요. 이혼. 맞아요. 사이가 안 좋을 때. 네, 사이가 아주 안 좋고 박근혜 대통령을 가운데다 놓고 알력이 생기면서 자꾸만 정윤회가 자기 자리를 차지하니까 그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쟤 제거해야겠다 해갖고 이혼까지 하는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게 안 되니까 완전히 제거하려고 세계일보를 통해서 정윤회 문건을 파동을 터트린 거 아닌가? 한마디로 최순실이 조사받을 이거 없어요. 정윤회 문건 파동의 근본적인 이유는 정윤회와 최순실의 권력 암투에서 바로 그거예요. 일어난 것이고 이번 사건은 정윤회의 반격. 지금은 정윤회의 복수전이다. 그래서 복수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래서.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약간 이제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십상시가 어쨌든 다 지금 뭐 정윤회 쪽 사람이냐 최순실 쪽 사람이냐 할 때 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다들. 왜냐하면 사안에 따라서 굉장히 달랐던 것이 예전에 이 정윤회 문건 사건 때 같은 데 보면요, 십상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윤회를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정황을 보면은 최순실 씨랑 엮여 있다는 정황이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최순실과 정윤회는 어쨌든 갈라섰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직도 일각에서는 어차피 한 패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순실과 정윤회를 몸통으로 보고 가면 그렇게 되지만은 또 반대로 보면 오히려 십상시도 국정전행의 어쨌든 한 축이라고 보면은 그들이 정윤회와 오히려 최순실을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폭로를 하면서 이 판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최순실의 남자라는 것만으로도 권력을 휘두르던 고영태, 차은택을 생각하면 최순실의 남편이었던 정윤회는 얼마나 대단하길래 최순실과 이렇게 결혼까지 했던 건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문대로 얼굴덕에 비서실세가 됐던 걸까요? 자,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 시절 충북에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까지 불리던 정윤회는 1955년에 강원도 정선군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81년 26세에 대한항공의 보안 승무원으로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인 학력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정윤회 씨는 최순실과 결혼 전에 또 다른 결혼을 한번 했었고, 그리고 또 아이까지 있다는 거, 딸까지 있다는 거는 전해지고 있는데, 뭐 그에 대해서는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해서 정보가 많이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최순실 씨랑 결혼을 했는데, 정윤회 씨 아버지가 인터뷰한 걸 살펴보면요, 최순실 씨랑은 고등학교 때부터 아는 사이였는데 비행기 타다가 우연히 만났고
정유회는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태어나 있었고. 그러니까 이 정권 들어서 아니면 이 정권이 연루된 비선 세력들이 보면 우연이 참 많아요. 네, 모든 게 우연이 되잖아요. 비행기 타다가 우연히 다시 만났다고. 81년도에 스튜어드였는데 95년도에 결혼했으면 너무 먼데 그게 14년 동안 스튜어드로 어찌됐든 뭐 두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죠. 어떻게 만났는지 알 수도 없는데 정윤회는 그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직업을 거칩니다. 1994년부터 2년 동안은 강동구에서 얀선이라는 제과점을 운영을 했었고요. 95년부터 4년간은 청담동에서 풍운이라고 하는 일식당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때 친구들이 한 얘기가 그전에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다 술값 한 번 제대로 못 냈던 친구인데 일식 가게가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놨더라. 아마 최모라는 여자의 돈으로 택했거니 하고 생각했다라고 지인들이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정윤회 씨가 외모가 워낙 되니까 뭐 최순실 씨를 이렇게 유혹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모 때문에 만났을 거다 이렇게 친구들은 얘기하는 거죠. 정윤회 씨가 좀 미남형인 거 미남형이 잘생겼어. 네. 그 정치 경험이 없던 그 정윤회는 그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 출마할 때 당시에 보좌를 했죠. 그때 당시에 그 정윤회 장모인 임선희 씨가 박 대통령을 잠깐 도와줘라. 그걸 받아들이면서 아마 보좌관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임선희 씨 그 팔순잔치에 참석해서 노래까지 불렀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최태민의 딸뿐만이 아니라 임선희 씨하고도 가족같이 이렇게 지냈던 사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궐선거 준비하면서 최순실, 정윤회,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같이 살았다는 지금 이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증언들이. 달성구는 뭐 대백 아파트를 했는데 제일 큰 방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하고 그 다음 방은 정윤회, 최순실 부부가 쓰고 또 하나 방은 비서가 썼대요. 네, 이때 얼마나 그랬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유세하다가 눈에 티끌이 들어갔을 때 근처에 병원이 없으니까 저기 아파트에 최순실인데 가서 치료받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눈에 티끌이 이렇게 막 선거운동 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약국에서 가서 뭐 생리식품이라도 갖고 와서 붓고 불고 그리고 또 선거 유세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차를 돌려서 아파트까지 갔다 왔다는 얘기면 얼마나 의존성이 높았냐. 아니, 남을 못 믿는 거예요. 네. 혹시 나를 해하는 뭐 약사들도 뭐 이제 세력 대구에서요? 아, 대구인가? 남을 못 믿어. 약사가 안야가 아니고 뭐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요. 최순실이가 그때 이제 같이 살면서 어디 나갈 때는 유경수 스타일로 머리 만지는데 이 머리 만지는 데만 1시간 만지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봉 교수님 말이 맞는 게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가서 대구에서 들은 바로는 달성구에 있는 사람들은 정윤회, 최순실 잘하고 있다. 최순실이 그러니까. 특히 박근혜 그 당시 의원 따라다니면서 머리 해주던 여자로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아무튼 이게 박근혜 대통령 의상은 코디가 안티라 그랬는데 그 의문점이 밝혀졌어요 이번에 확실히 진짜. 지금부터 18년 전이죠. 18년 전에 문고리 3인방을 뽑은 게 이제 정윤회 씨다라는 게 이제 뭐 확정적인데 정윤회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도에 잠깐 한나라당 탈당해가지고 한국미래연합이라는 거 하실 때가 있었어요. 상당하자마자 또 비서실장 역할을 했고요. 한나라당에 복당한 다음에 2년 동안 입법보좌관 역할을 했었는데 2007년부터는 무대 뒤로 완전히 사라졌다가 2014년에 문건 파동 나오면서 그때 다시 이름이 이제 거론됐죠. 정윤회 문건 파동이 터지기 몇 달 전인 2014년 5월에 정윤회, 최순실 부부는 이혼을 하면서 서로 남남이 됐습니다. 이혼 전에 이미 별거를 했을 만큼 사이가 무척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한데 이 두 사람의 이혼 조건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양육권 재산 분할 요구 금지, 결혼생활 관련 누설 금지, 상대방 비난 금지, 이런 조건 때문입니다. 정윤회 씨의 얘기는 통상적으로 넣는 문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혼
전문가 아니에요? 이혼 전문가. 아니, 저는 이혼 전도사로 불리기도 했잖아요. 이혼 전도사고 시정 전문가로서 분석을 하면 이런 문구가 들어간다는 이혼 그 문구는 난 보다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구. 이거 왜 그러냐면 정윤회가 지금 뭔가 큰 거를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세상에 안 밝혀진 게 이게 정윤의 입으로 나가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 발칵 뒤집힐 거. 이건 무슨 권력 문제가 아니라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 게야. 이거 발설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로 나는 딱 와닿으니까 네. 섬찟하더라고요. 강 변호사, 이게 누설금지, 비난금지 이런 거는 참 이런 거를 이렇게 계약서에 넣는다는 게 참나 희한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보통 이혼할 때 이제 뭐 재산 분할이라든가 친권, 양육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비밀 누설 금지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처음 봤고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재벌들 이혼할 때는 그런 조항이 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재벌 이혼 사건을 해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이 비밀 누설 금지 조항 때문에 이게 이 정윤회하고 최순실의 이혼 부분이 정치적인 거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더 확신합니다. 최순실이가 금년도 3월 달인가 2월 달에요. 정윤회를 상대로 재산 분할 소송을 냈대요. 그게 9월에 취하됩니다. 갑자기. 근데 그 사이에 그 TV조선에서 뭐 최순실에 대한 어떤 얘기 막 나왔잖아요. 나오면서 그렇죠. 미르K 스포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정윤회가 그거 갖고 딜을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아마 돈을 충분히 받고 9월에 소송을 취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근데 이 재산 분할 소송이 이제 재판이 들어가면 그 최순실이 갖고 있는 재산이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나죠. 예. 근데 지금 결국에 그 취하라 했으니까 안 드러났죠.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부담을 느낀 거죠. K스포츠재단하고 미르재단 그 비리 막 TV조선에서 이제 불거져 나오고 또 자기가 이 재산 분할 소송으로 만약에 갈 경우에 그럼 재산 명시 신청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최순실이가 이제 뭐 공개를 하지만 또 사명으로 한 거 정윤회가 막 공격하고 그러면서 모든 게 다 드러나니까 최순실이가 부담을 느끼면서 야 합의하자 그래갖고 9월달에 소취하했는데 보니까 또 약속절 안 지키는 것 같으니까 후속타로 날린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지금의 모든 국정농단에 정윤회도 사실은 책임이 있고 그렇죠. 한때 국정농단을 했던 분이거든요. 십상시와 함께. 그렇죠. 근데 이분은 사실 모든 검찰 조사에서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태. 이것도 그러니까. 좀 잘못됐다는 맞아요. 생각이 이번에 그래서 지금 이 최순실 사건이 불거져 나오면서 정유회 파동 사건까지 연결될 것인가? 저는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지금 야당하고 여당하고 지금 상설 특검이냐 별도 특검이냐고 지금 싸우는데 그중에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가 수사의 대상입니다. 수사의 대상에 정유회 문건 파동까지 다 넣어야 된다는 게 지금 야당 쪽 주장이고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이 최순실 현재 이 사건이 정유회 2014년도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에 정윤회 문건 사건의 실체가 뭐였는지 정말 십상시가 존재했고 그들이 어떤 전행을 했는지까지도 다 수사가 확대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윤회 최순실 부부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많은 설들이 있었는데요. 성격 차이, 국정 개입을 둘러싼 갈등설, 박근혜 대통령을 사이에 둔 경쟁설, 심지어 무속인 때문에 이혼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사실 그냥 부부간에도 권력을 나누기 힘들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윤회 씨가 어쨌든 2014년도에 비선 실세로 지목되면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실체를 계속 파고들다 보면 그럼 정윤회 씨는 어떻게 박 대통령을 만났냐라고 할 것이고 그럼 최순실 씨와 최 씨 일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리 이혼해서 좀 그런 정윤회 씨 힘을 빼놓고 그런 어떤
탐문 취지에 싹을 자르자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때 벌어진 갈등이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오는 그러면 거죠. 이 두 분이 이혼하지 않았으면 이 사건도 사실은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나요? 아니죠. 이 정도의 국정농단이 있었다면은 언제 어디서 이 모든 방패막이를 정윤회 씨가 했을 테니까. 아니 근데 그래 막는다고 최순실은 안 나왔겠죠. 아니 막는다고 해도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시기 문제지. 아니, 이렇게 농단을 했는데 안 터져 나오면 그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보자고요. 이혼하고 이거하고 왜 연결시키냐 이거죠.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나는 내 마누라가 고영태랑 만나고 있으면 이혼했을 것 같아. 뭐 그것도 사유 중에 하나. 이혼 사유라면 국정농단과 연결돼서 그런 거고. 근데 내 그걸 마누라 원장님이 사모님을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아무리 사랑 안 해도 부부가 이렇게 사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원장님 그 정윤회가 가진 모든 권력은 최순실에게 나온 거라는 만약 가정을 한다면은 그거 하나 때문에 이혼했다가 본인이 가진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정리를 남자가 지금 좀 아니에요. 기분 나쁘지. 저는 뭐 고영태하고 뭐 최순실이하고 치정 때문에 이혼했다는. 치정이라고 저는 얘기 안 했어요. 만난다고 만나거나 뭐 그 어쨌든 간에 남녀간의 만남이라면은 결국 다 그 상상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혼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정윤회하고 최순실이가 그렇게 애틋한 관계도 아니었어요. 이미 별거를 이미 별거를 했고 그 당시에는 뭐 둘이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둘이 싸울 때는 뭐 칼하고 프라이팬이 왔다 갔다 했대요.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과연 단지 그 뭐 고영태하고 그것 때문에 이혼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아니 좀 약간 이상하고 또 특히 그 정윤회 권력은 최순실이라고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본이 그게. 그래갖고, 만약 최순실이가, 정윤회하고 최근에 좋잖아요? 그러면 박 대통령도 정윤회를 잘해주고, 둘이 사이가 안 좋아져 싸움이 났다. 그러면 박 대통령도 정윤회를 좀 홀드했대요. 뒤에서 다 그걸 조정을 했고, 만약에 싸우면은 뭐, 프라이팬 먹고 뭐 싸웠다 그러면, 그다음 박 대통령한테 가서, 아유, 정윤회 그거 아주 못쓸 인간이야. 그러면은, 또 박 대통령이, 그래? 그럼, 아우, 쟤 안 되겠다. 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정윤회는 전 부인인 최순실이 검찰에 소환되던 날 강원도 횡성 자택을 떠나서 잠적해버렸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만은 이번 사태의 전말을 밝힐 가장 중요한 키맨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4년 5월 최 씨와 이혼 후 서울의 삶을 정리하고 작년부터 이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이름도 모르고 페이스북 치는 거야. 모든 시골에서 찾아오니까 나는 다 관계없으니까 나하고 찾아와야 내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아는 무슨 일이. 정 씨는 관련 사실들을 계속 부인했지만 취재진의 방문 후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황급히 집을 떠났습니다. 정윤회가 집 근처 리조트에 있다. 뭐 딸을 걱정해서 독일로 출국했다. 이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숨이 위태로워서 피신해 있다. 이게 왜? 그럴 수 왜냐면 있죠. 두 가지로 목숨이 위태로웁니다. 하나는 최순실과 권력 관계에 있는 그게 뭐 문고리 3인방이 됐든 박근혜 대통령이 됐든 국정원이 됐든 그쪽의 어떤 세력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가 너무나 이게 파괴력이기 때문에 나를 제거하려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 첫째는 그거 하나고 두 번째는 온 국민이 저렇게 분노하는 거를 느꼈을 거일지도 난 이거 국민들한테도 맞아주고 수 있겠구나. 시골에 가서 조금 숨어 있는 게 낫겠구나. 두 가지 의미로 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숨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윤회 씨가 지금 정말 그런 식의 목숨의 위협을 느낀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검찰에 빨리 출두해서 검찰에 잡혀 있는 게 제일 안전하죠.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정윤회 문건 파동까지도 다 또 수사를 받게 되니까 그거랑 목숨에 대한 위협도 있지만 자기한테 이 수사에 불똥이 튈 거를 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불똥은 튀었죠. 아니 그건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고 정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혹시 최순실이한테 이게 사건이 터지면서 이게 나한테까지도 당연히 올 수 있을까?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2014년도도 수사가 제대로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이상하게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때문에 그냥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그건 아닌 게 정윤회 씨가 인터뷰했잖아요. 검찰청 들어가면서 이렇게 지금 농간을 부린 세력을 꼭 밝히기 바란다. 최순실 씨의 남편 정윤회 씨는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비선 실세로 지목됐습니다.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을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난 싸했는데 그게 말하자면 지금 나오는 최순실 세력이죠. 최순실이 뭐 고용태 무슨 이런 게 지금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사에 대한 겁은 안 먹고 있는 거야. 그때 이미 다 검찰청에서 부른 거 아니에요? 내가 농간 부린 게 아니라 뭔가 기회가 있다. 아직까지 안 나온 게 또 태산만 크게 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건데, 정윤이. 지금 그러니까 그 2014년도 문건 내용이 뭡니까? 정윤회가 한 달에 2번씩 십상시들하고 만나서 농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 농단, 국정농단. 그리고 지금 현재 최순실이 국정농단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데 2014년도에 정윤회 역시도 국정농단을 했다는 게 만약에 나온다면 그 수사 대상에 오른다면 정윤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엄청나게 또 처벌받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정말. 목숨이라니까. 자, 정두원 전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태블릿 PC가 갑자기 기자 손에 들어가고 이게 너무 자기적이지 않느냐면서 이 정윤회 복수전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정윤회는 그분 참 황당하다. 저는 오래전부터 모두 잊고 조용히 살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저는 이 얘기가 아주 적극적인 부정이라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아니, 이게 이제 사태를 보는 좀 논리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정설이에요, 이제 이게. 우리도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태블릿 PC가 어떻게 입수했느냐에 대해서 약간 좀 궁금해하긴 했지만은, 제보자가 아예 정윤회였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기 어렵다 보고요. 아예 뭐 넘길 수 있게 여기 가면 있어라고 얘기해줬다든지 이런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고요. 사실 기자잖아요. 예. 기자가 취재할 때 어떤 제보가 없이 가가지고 방을 뒤진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쉽지가 않죠. 솔직히 얘기하면 기자들이 쓰레기통을 뒤지진 않습니다. 왜요? 예전엔 많이 뒤졌죠. 아니, 그 제보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보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쓰레기통 막 또 뒤져서 그 태블릿 PC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걸 왜 그걸 보고 그럽니까? 제보를 정확히 받은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모든 특종은 거의 제보가 99.9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보 없이 기자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그 정윤회 문건 파동부터 태블릿 PC 사건의 이 전체적인 게 정윤회하고 최순실이 이혼 소송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9월 달에 분명히 그 합의를 할 때 당시에 이 돈 자체가 규모가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1억 단위가 아니라 최순실의 입장에서도 이 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미 부동산으로 다 깔아놨을 테니까. 근데 그러니까 외상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외상 합의를 했고 안 지키는 것 같으니까 정윤회가 태블릿 PC 부분을 JTBC한테 준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추측도 참여 가능한 탐정, 탐정이야, 탐정. 강민대. 최씨 일가의 국정농단에 국민들은 우리가 왜 이런 나라 꼴을 봐야 하냐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이 청와대를 제 집 안방처럼요 드나들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최순실 뒤에 또 다른 실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씨 일가와 청와대에 얽힌 가계도의 괴담까지 등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성심여고 동창인 최순득 씨가 동생 최순실 씨를 능가하는 숨은 실세였다고 지인들은 전합니다. 순실이는 현장에서 뛰어다니고 순덕이는 뒤에서 코치하고 그런 장국이라고 지금. 최순득 씨의 딸 장유진 씨는 승마 선수 출신으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총장으로 특혜 임명됐다는 의혹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최순득 씨는 2005년 당시에 한 달 생활비로 6천만 원을 쓰고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딸 장유진 씨의 한 달 용돈으로 2천만 원을 줬습니다. 최 씨의 한 이웃은 최순득 씨는 유방암에, 최 씨의 딸 장유진 씨는 신경섬유종증에 걸려 최근에는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더민주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가장 실세라고 보고 있다면서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다면 장 씨를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장시호의 엄마이자 최순실의 언니죠. 최순득 씨가 진짜 실세라는 의혹이 터져나왔죠. 아니, 저는 근데 안민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장 씨를 긴급 체포하라는 주장까지 할 것 같으면은 본인이 알고 있는 혐의까지 다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왜냐면 사실 긴급 체포를 제목 없이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 찔끔찔끔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속 시원히 오늘 어차피 국회의원은 면책특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 질렀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질르지 못할 사안이 있겠죠. 나는 이 장순득 씨. 장순득이요? 네, 최순득. 최순득하고, 거의 뭐, 예. 최순득하고 장시호가 나 관련 있다고 보는데, 왜냐면 최순실은요, 현장 반장에 불과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최 씨 그 자매의 지인이 이거 폭로한 겁니다. 어느 날 식사하는데 순득 씨가 전화를 받더니 무슨 방송국에 국장 갈아쳐야 된다. PD는 누구누구를 꽂아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순실 씨가 어디론가 빨리 나가더니 어디로 전화해서 한참 뒤에 들어오는데 어딘가 지시했겠죠. 실세는 최순득 씨, 다시 말해 순실 씨 언니가 실세다.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뭔가 비밀이 숨어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최순실이가 워낙 강하니까 최순득이라든가 그 딸이 장시호가 약간은 어떤 관여를 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최순실이가 국정농단했다고 모든 게 정황에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어떤 소문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발표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순득은 최태민의 다섯째 아내 이름이 누구냐, 임선이라는 분인데 둘째 딸입니다. 최순실과 같은 동복의 바로 손이 언니죠. 그래서 여러 자매들 중에서도 최순득하고 최순실의 관계가 가장 우애가 좋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2006년 그 크특할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회복기를 머물렀던 데가 최순득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치고 난 다음에 그때도 최순득 집을 찾았다는 게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라는 건 알 수 있죠. 예, 근데 우리가 최순실 씨가 얼마나 갑질하고 안아 보이는지 이미 보도로 본 것처럼 최순득 씨도 사실 성격이 별로 차이가 안 났다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갑질 많이 했다 이런 식인데 최 씨 자매를 알고 있는 지인이 순득 씨가 자기 운전기사한테 했던 말을 전하는 게 누구 맘대로 비싼 국수 정도 시켜 먹느냐. 이런 식으로 운전기사를 힐난하기도 했고 남편에게는 돈도 못 버는 사람이 골프나 치고 다닌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을 준 적도 있다고 하니까 사실 성정이 아주 격하고 안 좋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직업이 뭐였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거예요? 최태민 씨 딸이 직업이죠, 이제는. 물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고요? 그렇죠. 이거 빨리 재산 몰수 빨리 해야 돼요. 난 검찰이 최순득도 문제지만 최순득의 딸인 또 장시호가 문제입니다. 성악을 원래 전공했던 그 정유라를 승마로 바꾸게 한 또 장본인입니다. 장시호도 1997년에 그 대통령배 전국 승마대회 때 그 고등학생 신분으로서 나가서 대학생들을 다 제끼고 거기서 우승을 해갖고 승마 특기생으로 또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장시호 역시 연세대학교 다닐 때 그 결석을 딱 많이 했는데 그 엄마인 그 최순득의 권세로 졸업장을 무난히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검찰이 지금 그 장시호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를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마 출국 금지 조치를 장시호에 대해서 했다고 합니다. 이 집안이 이름 바꾸기를 아주 이게 유전인가 본데 이름 바꾼다는 건 뭘까요? 과거를 지운다. 그렇지.
박을 지운다는 건 뭘까요? 군인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장시호도 이름 바꿨어요. 장유진이었는데 장시호로 바뀌었는데 유진이도 이쁜데. 인데 그때 이 바꾼 이유가 또 걸작이에요. 야노시호를 좋아한다는구만. 그게 뭐예요? 야노시호. 수송이 모델 그 시호를 따서 장시호로 바꿨다는 건데. 이게 무슨 그냥 웃음이 거의 뭐 코미디네. 근데 설마.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름은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구린 게 있어서. 근데 뭘 바꿀까? 야노시호 이쁘네. 야, 그걸 시호로 바꾸자. 이렇게는 할 수 있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최씨 일가 그 행사에는 꼬박꼬박 참석을 했나 봅니다. 특히 최순득 씨의 그 자녀들 결혼식에 직접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면도칼 테러를 당한 직후에도 장시호의 결혼식에 참석한 것이 알려지면서요. 장시호가 진짜 비선실세 아니냐 이런 의혹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장시호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하면은 본인과 같이 제주도에 살 거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사실 저도 궁금했거든요. 박 대통령 퇴임하시면 어디 가서 사실지. 항상 이주석 씨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퇴임 후에 누구랑 밥 먹지? 왜냐면 퇴임 후에는 식사를 뭐 매일 해야 되는데 박 대통령이 약간 폐쇄적인 성격상 그리고 사실 권력이 더 이상 없어진 전직 대통령과 과연 지금의 친박계가 계속 충성심을 유지할까라는 것을 항상 의구심 가졌기 때문에 많이 물어봤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들을 줄 몰랐어요. 장시호 씨랑 같이 제주도에 살 것이다. 물론 장시호 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사실 굉장히 특수한 관계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 말 듣고. 최씨 일가는 국내 수천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버지 최태민은요 70년대 초반만 해도 불광동 월세집에 살았는데요. 지금 드러난 자녀들의 재산은 3천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하지만 이 재산의 증식 과정은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거 원래 개인이 이렇게 재산 많고 이러면 국세청에서 원래 다 알아보는데 그것도 시효 있어요. 가만 안 놔두는데요 이게. 제가 아는 국세청이 이분들은 가만히 놔뒀네요. 네? 정말 신기합니다. 근데 이 재산이 하루아침에 형성된 거라고 보진 않아요. 이게 최태민 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아마 상속받은 것도 있고 또 워낙 그 권력의 어떤 그 근저리에 있었기 때문에 개발 정보 같은 거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디 땅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사놓으면은 또 그게 또 재산이 튀고 이렇게 갖고 형성된 재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실제 최순실 씨가 최근에 하남의 그 개발 예정지에서 땅 사서 팔아갖고 20억 이상 벌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말 한마디 샀네, 말 한마디. 자, 최순실의 국내 부동산만 210억여 원으로 추산이 되는데 과거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까지 포함하면 무려 383억여 원이 됩니다. 가장 그 자산 가치가 큰 건 1988년에 사들인 서울 강남의 7층 빌딩인데요. 시가만 무려 200억 원 상당입니다. 현재 최 씨와 함께 건물 부지를 사들인 이가 유경수 여사가 세운 정수직업훈련원의 임직원으로 추정돼서 최 씨가 건물을 매입한 배경에 정수장학재단이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순실은 지난 2004년에 그 강원도 평창 일대 시가 7 내지 10억 정도 되는 그 토지 7만 평을 구입했고 이 땅의 지분 절반을 2011년 딸 정유라에게 증여를 합니다. 문제는 이제 최 씨가 평창 땅을 매입한 이유가 뭘까? 평창. 올림픽. 예, 올림픽, 그 동계올림픽 때 뭐 어떤 그 충분한 이권을 따내서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나. 그거 추정 가능해보죠. 국정농단도 하고 국정정책을 미리 빼돌려서 그 땅을 또 구입해서 또 땅값 올려서 팔고 이거 증여세는 또 제대로 냈는지 그것도 국세청이 좀 조사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2004년도에 평창에 땅 사놨다면은 상당히 일찍 사놓은 건데 사실 이런 땅 7억을 10억을 사놨다 그러면은 이런 도로 하나만 놔도 진짜 5배 뛰잖아요. 진짜 보면 평창 같은 땅은 최근에도 보면 뭐 대구에서 시의원 한 명
자기 소유한 맹지에다가 도로 내가지고 구속되고 이렇게 조사받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번에 평창 관련해서도 제 생각엔 탈탈 털어야 됩니다. 이거 땅 가진 사람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부터 해가지고 땅을 대거로 매입한 외지인들이 있다 그러면은 전부 다 조사하면 여기서 뭐 그것에 대해서 이권을 챙기려고 했던 사람들 다 나올 거거든요. 싹 털어야 됩니다. 아메이셔와 평창을 가봅시다. 2004년도에 샀다면은 제가 볼 때는 공소시효가 더 지나지 않을까. 공소시효고 뭐고 이거 털어야죠. 전두 추정법에 의해서요. 언니인 최순득 역시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최순득 소유의 삼성동 빌딩은 시가만 300억 원. 시가만입니다. 훨씬 이거보다 비싼 겁니다. 그리고 거주했던 도곡동 빌라가 5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장시호 역시 제주도에 땅 그리고 고급 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집안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개발 예정지를 사서 그쪽으로 정보를 미리 빼서 개발 예정지를 사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대충 언저리를 사놓고 거기다가 압력을 넣어서 개발을 주변을 하는 겁니다. 장시호 씨가 갖고 있는 제주도 땅은 땅을 먼저 사고 문체부에 압력을 넣어서 거기다가 개발을 하는 방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장시호 씨가 소유한 땅이 그 K-팝 공연장을 짓기로 한 것이죠.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사업성이 없어서 안 하겠다 그러는 거를 문체부에서는 하라 그러는 겁니다. 왜? 땅 주인이 장시호니까. 여기에 안종범 수석이 한 얘기가 뭐냐면 VIP 수건 사업이니 제주도는 건드리지 마라 라고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작년 6월에 그 땅에 차은택과 함께 장시호가 보고 갔고 장시호는 2014년에 상가 건물 4층을 2년간 임대를 했는데 보증금 6천 내지 7천에 1년치 월세를 그 자리에서 5만 원짜리로 쫙 내고 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모든 걸 현금 거래를 하고 빌라 이체를 안 하는 거죠. 자, 장시호는 남편과 이혼 후에 아들과 함께 제주도 고급 빌라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최근 K-팝 공연장을 짓기로 한 제주도 땅을 급매물로 내놨다는 소문이 돌면서 도피 의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매물로 나왔다는 얘기만 돌 뿐 땅을 보여주겠다는 실체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급매물로 나온 게 맞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앞으로 검찰에서 이거를 몰수 추징이라든가 뭐 가압류 같은 거 들어갈 걸 대비해서 빨리 현금화 시켜갖고 돈을 빼돌리려는 그런 생각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빨리 검찰에서 손을 써야 되는 거죠. 가압류해야죠. 무조건. 최 씨 일가 중에서도요, 가장 독보적인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바로 최순실의 여동생, 최순천 부부인데, 이 부부는 전국 각지의 건물을 가진 1,300억 원대 자산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순천은요, S+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남편은 아동복 업체인 서양 네트워크스 대표로 밝혀졌습니다. 서양 네트워크스 회사는 이제 블루독, 그 다음에 링크뮤, 그 다음에 알로봇 등 인기 아동복 브랜드를 보유한 회사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게 알려진 다음에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엄마들이 이제 이런 브랜드 옷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라고 할 정도로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회사 측에서 당연히 뭐 소비자들의 판단인데 회사가 따로 입장을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니까 사실 이거 중간에서 이제 대리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난리 난 거죠. 이제 자기들도 알았겠어요. 이게 최순실 씨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를. 그래서 뭐 백화점이나 이런 업주들은 뭐 고스란히 이분들의 부도덕 때문에 피해를 떨게 됐습니다. 청와대에는 사승도, 청설모도, 비표가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만큼 정식 청와대 직원들도요 이 비표 없이는 출입이 까다롭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예외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비선 실세로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이 일요일 저녁마다요 청와대를 아주 그냥 프리패스로 드나든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청와대 본관 오른쪽에는 대통령이 잠을 자고 생활을 하는 관저가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진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지만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는 제 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주로 출입했지만 대통령 순방 전에는 평일에 한복 디자이너를 데리고도 들어왔습니다. 최 씨가 저녁 6시 이전에 와서 밥을 따로 챙겨 먹고 음식도 싸가는 바람에 관저 직원들에게 미운 털이 박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사고, 다 쉬고 이렇게 해서 8시, 9시쯤에 나간다고 해가지고 청와대 직원들이 아니 뭐 저런 분이 다 있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지금 후일담이 있고요. 심지어 매번 음식을 싸간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진짜 사람이 우리가 보통 그냥 가가지고 뭐 좀 별장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커피 같은 공짜로 주는 거 맛있는 거 꽂아 놓으면 가져오고 이럴 때도 있는데 청와대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그거 다 하나하나 국민 세금인 거고 그런 용도로 가라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니까 이거는 공적인 물건을 이렇게 싸가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음식 싸는 거 가지고 죄가 아니 이거 청와대 음식 이거는 안 되잖아. 이거는 세금으로 이거 다 하는 건데 먹은 게 몇백억인데 무슨 음식 싸가지고만 거 같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죠. 이거는. 왜냐면 원래 음식을 싸고 국정부장이 저거 하잖아요. 먹는 거에 강하잖아. 저도 이 음식 먹고 싶단 말이에요. 이거 광저에서는 이해해. 자, 한간에서는 최순실이 관저에서 숙박하기도 했다면서 청와대가 최순실을 왜 침대 3개를 구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는데요. 와, 이 청와대에서 거의 살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먹고 자고 다 했다는 건가? 현재 밝혀진 것만 따지면 최순실 씨가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들락거리면서 국정을 농단하는데 상당히 이제 그 출입이 자유로웠으니까 쉬웠겠죠. 대통령한테 접근하기도 쉬웠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2014년도 12월 달에 민주당 국회의원 최민희 의원이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합니다. 청와대가 지난해 5월 구입했다는 시계형 몰래 카메라입니다. 이게 그냥 시계가 아닙니다. 몰래 카메라예요. 녹음도 되고 동영상도 됩니다. 최민희 의원은 대통령 일정을 수행하고 홍보 업무를 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이 몰카를 왜 사용하느냐며 이 카메라가 권력 암투에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에 몰래 카메라까지 제2부속실이 가지고 다닙니까? 그래서 안봉근 부속실에서 제2부속실에서 구입을 했는데 최민희 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그 당시 총리가 뭐라 그러냐면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말을 뭘로 돌리냐 그러면 그거 연설 기록관이 필요해서 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통령 연설 기록은 대부분 다 보이스펜이나 이런 걸로 갖고 녹취를 하지 이걸로 찍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왔던 그 당시 해석은 언론에서 잠시 다루고 지나간 내용이에요. 정윤회 문건 사건이 나서 청와대 내부에 누구를 감시하기 위해서 사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고 이 사건은 흐지부지 됐어요. 저도 이 사건을 기억했던 이유가 뭐냐면 과연 최순실이 이렇게 들락거리면서 누구를 감시했을까 한번 따져봐야 되고 이번 검찰 수사에서 그때 분명히 녹화된 게 있다면 누구를 녹화했고 이 녹화된 내용이 어디로 흘러나갔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포커스에게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거 보고 나서도 진짜 누굴 녹화했지라는 게 감이 안 잡혀서 그런데 누굴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도 여기서 얘기 못하죠. 아니, 나는 여기 열쇠가 침대 3개에 있다고 봅니다. 침대 3개가. 왜 2개가 아니고 3개냐? 왜 3개냐? 여기서 나는 최순득과 장시호를 나는 자꾸 의심이 가는 거예요. 최순실이는 행동대장이고 진짜 몸통은 여기 둘.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커터칼 맞았을 때나 무슨 경선에 떨어졌을 때나 위기 상황만 되면 최순득 집에 가서 일주일 있다 왔어요.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내가 나갈 수가 없잖아. 대통령이 어떻게 자꾸 최순득 집에 가? 못 가잖아요. 그 사람들을 불렀을 수 있다. 반대로. 야권은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조사가 서면 조사에 그치거나 최순실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 관련 여부가 명기되지 않으면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특검 후보를 단수로 추천하고요. 한 명으로 추천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파견검사나 공무원 모두에게 기밀 유지를 의무화하면서 청와대나 검찰에 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별도 특검을 실시하자는 겁니다. 또한 특검에 찌라시로 치부하면서 비선 실세에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난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도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당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면서 검찰 부실 수사 과정을 되짚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자, 정윤회 문건 파동 재수사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까요?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하나 또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미국에서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유력한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FBI 국장이 클린턴이 했던 그 이메일 문제, 불법적인 이메일 사용에 대한 얘기를 선거를 임박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게 FBI 국장이 콤이라는 그 국장인데 이거를 발표를 하고 수사를 하겠다. 물론 선거, 수사 결과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발표하지 않겠지만, 과연 지금 우리나라 같았으면 유력한 대선 주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수사하는 일을 할까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 오바마는 클린턴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미셸 부인까지 나가서 다 열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코미 국장을 누가 임명했냐? 오바마가 임명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수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늘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뒷북 치면서 수사를 한 해 만에, 특검을 임명 한 해 만에 그러는데 왜 공직자들이 자기 자리에 앉아있을 때 자기 할 일을 안 하냐는 거죠. 예.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참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시스템이 안정돼 있구나, 잘 돼 있구나. 정윤회 사건 벌어졌을 때 검찰에서 약간의 수사 의지만 있었어도 수사했을 거예요. 안민구 검사 이럴 때 한마디 해야죠. 검찰 반성 좀 하세요. 반성해야겠다. 여기서 검찰 수사 얘기하면 한마디 우리가 옛날로 되돌아가 봐야 될 게 문제냐면 김현철 씨가 YS 때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합니다. 그때 수사를 했을 때 누가 했냐면 대검 중수부 신재륜 검사장이 하셨을 거예요. 엄청나게 청와대에서 압력이 들어옵니다.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적당히 해라. 약하게 해라. 그리고 수사 다 해봐. 입 맞춰갖고 아무것도 안 돼요. 대통령께서 울고 계시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끝까지 수사를 했고 그때 수사를 뭘로 기소를 하냐 그러면 두 가지로 기소를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알선 수재로 기소를 하고 또 하나가 뭐로 기소를 하냐면 아니요. 뇌물을 받았는데 그 뇌물을 소득 신고를 안 해갖고 탈세로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원에서는 알선 수재는 무죄가 나오고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탈세 혐의만 인정이 돼서 3년 선고를 받아요. 그거 수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영변을 시켜버립니다. 대구 고검장으로. 예. 국정을 농단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이 없고 그냥 정치자금을 받았는데 세금 안 냈으니 기부를 받았는데 세금 안 냈으니 조세 탈루로 형을 선고를 받게 합니다. 그 정도밖에 못했어요. 지금 최순실 사건이 법원에 가면 어떤 형을 받을까요? 지금 들이대고 있는 제목으로 저도 제 추정으로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정해졌잖아요. 사기 미수의 직권남용 이렇게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아예 법으로 성립되지도 않아요. 직권남용의 공범으로는 가능해요. 그래, 공범으로 되지만 주범을 처벌 안 하는데 공범이 처벌받겠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님 최순실이 지금 물론 좀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그 형을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년. 검찰에서 지금 제3자 뇌물 공여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는 제3자 뇌물 공여가 아니라 공갈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협박. 예. 제3자 뇌물 공여라는 거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기업에서 돈을 줬을 때 그 뇌물 공여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수수자는 제3자죠. 근데 부정한 청탁을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청와대라는 어떤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대기업들한테 삥 뜯은 거예요. 너 돈 내놔라. 안 내놓으면 어떻게 돼? 뭐 세무조사 들어간다라는 게 말은 안 하지만 점점점이죠. 근데 뭐 공간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은 최고 무기징역
그렇게 되면 특경가법상 공갈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땐 무기징역도 가능하죠. 근데 저는 지금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검찰이 생각하는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려한 부분이 뭘까요? 어차피 이제는 권력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지금 죽어있는 권력인데. 아니,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요? 네, 아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지금 권력 눈치를 보게 되나요? 아니, 저는 지금은 권력의 눈치를 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검찰이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할 수도 있다, 뭐 법무장관이 이렇게 말을 바꿨잖아요. 처음에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가 그거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고 판단을 검찰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뭐 눈치를 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검찰은 지금이라도 뒷독수사를 하고 싶지만 그동안 조사했던 자료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부터 앞으로 쌓아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입증이라든가 이런 거 자신감이 없는 거지 제가 볼 때는 뭐 눈치를 봐서 그러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강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병우 수석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피의자로 전환할 수 있다. 검정색 승용차 한 대가 검찰 청사로 들어옵니다. 차에서 내려 포토라인 앞에 선 운전수석. 하지만 최순실 씨 파문으로 검찰청에 나온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고개도 숙이지 않습니다. 오늘 검찰에서 물어보시는 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기자를 한참 동안 노려보기도 합니다. 가족회사 자금 유효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질문이 이어지자 답변 없이 길을 트라고 요구합니다. 복수 검찰관에 계약 확인할 수 없으십니까? 야당은 우전수석의 태도를 황제 출석이라고 비판하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에서 피의자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구속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뭐 가장 확실한 거는 정강 그 회사 자금 횡령한 거, 아들 뭐 꽃보직 관련해서 직권남용한 거, 뭐 이런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우병우 씨가 현재는 이제 민정수석에서 물러나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더 이상 힘을 쓰기가 어려울 거로 보고 또 검찰도 지금 국민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더 이상 우병우 감싸기를 할 수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 최재경 수석인가요? 거기가 라이벌이었다면서요. 우병우 수석이랑. 라이벌은 아니고요. 최재경 현 민정수석은 17기고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19기예요. 그 대학교도 한참 차이가 나고 해서 지금 최재경 민정수석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좀 강직한 분이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 우병우 때하고는 좀 틀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 소환된 지난 6일 밤 8시 30분. 어둠 속에서 검찰청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서울중앙지검 1108호 김서구 특수 2부장실 바로 옆방 창에서 누군가 일어섭니다. 조사를 받으러 간 우병우 전 수석입니다. 목을 뒤로 젖혀 스트레칭을 하면서 검찰 관계자에 다가서자 두 사람은 마치 상관을 대하듯 벌떡 일어납니다. 출두 때와는 달리 편한 점포 차림인 우 전 수석은 마치 자기 사무실인 양 자유롭게 활보합니다. 밤 9시 25분 우 수석은 여유롭게 팔짱을 낀 채 입가에 웃음도 띕니다. 검찰 직원들은 손을 모은 채 정자세로 우 전 수석의 말을 경청합니다. 검찰 조사실에선 또 손을 넣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도 포착됐습니다. 바로 우 전 수석의 변호사입니다. 황제 소환이란 비난을 받았던 우 전 수석. 소환 당일 카메라에 잡힌 검찰청사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불구속 기소될 거라는 거 우병우 수석이 사실 검찰에 들어가면서 사실 기자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좀 고압적인 태도로 또는 좀 이렇게 응답했다는 걸 봤잖아요.
그럼 이미 들어갈 때부터 어느 정도 자기 혐의에 대해 가지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 처분에 대해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상 아직까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드러난 혐의가 빙산의 일각이고 좀 더 파헤쳐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드러난 거는 정강회사와 관련된 뭐 횡령이라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빼갖고 어떻게 뭐 이렇게 비자금을 쓴 것도 아니고 법인 용도가 아닌 개인 용도로 썼다 뭐 이런 건데, 개인 회사 같은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라든가 가족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는 뭐 정강영이나 뭐 과거에 지난 것보다도 뭔가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지금 의혹하고 아무래도 우병우 씨 그 중심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그리고 최순실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물론 그런데 이제 뭔가 여기에도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최순실이 우병우를 그 자리에다가 박아놨다는 얘기도 많죠. 그렇다고 해서 최순실이 만약에 우병우를 그 자리에 앉혀놨다면은 우병우가 최순실한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그 자리에다 앉혀준 본인이기 때문에 그 자기는 최순실의 어떤 명을 받았지 최순실한테 오히려 거꾸로 어떤 뭐 지시를 했다든가 이런 건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의 지시를 받아서 직권남용을 한 게 나온다면은 그거는 또 다른 문제죠. 그건 아주 큰 문제예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그 수습한 사람이 우병우 수석인데, 그때 당시 비서관이었죠. 그렇죠. 이것을 다시 재수사하게 되면 무언가 직무유기라든가 직권남용이 나올 확률이 충분히 가능하죠. 이건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서는 각가지 버전의 최순실 미스터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된 미스터리는 바로 최순실 대역 논란인데요.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최순실은 진짜가 아니라 대역이라는 내용이 커뮤니티와 SNS에 유포되면서 얼굴 진위를 분석하는 방송까지 등장을 했죠. 루머에 따르면 최순실이 귀국해서 지난 30일 처음 검찰의 포토라인에 섰는데요. 이튿날 긴급체포가 돼서 구치소로 이동할 때 모습이 보면 오른쪽 머리에 약간 머리가 희끗한 건지 머리가 빠진 건지 모르겠는데 가르마 라인이 조금 보이는데, 다음 사진에서는 안 보이고요. 머리가 다 그냥 숱이 풍성하게 보이고, 오른쪽 손등에 상처가 있는데 이런 걸 보면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역이다 아니라는 논란이 나올 수 있겠다. 피부과 의사로서 그 머리가 이렇게 움푹 파였는데 똑같은 위치에서 머리가 하루 만에 자랄 수 있나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첫 번째 머리가 빠졌다고 보이는 부분이 약간 희끗하고 가르마를 타서 명확하게 탈모 현상은 아니다, 탈모다라고 구별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요, 머리 그 키가요 갑자기 커지셨어요, 하루 만에. 코트가 원래는 무릎까지 왔는데 무릎 위에 거의 한 10cm 이상 차이 나는 거의 그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키가 굉장히 커졌어요. 근데 아니면 코트를 잘랐든간요. 검찰 수사 받다가 귀 모양이요? 나죠. 귀 모양은 정확히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많이 차이 나죠. 어떻게 가지고 하는 깃발이 있잖아요. 귀가 너무너무 쭈글쭈글하잖아요. 저기 보면, 그죠? 근데 맨 오른쪽에 그 안경 쓴 귀를 보면요, 깨끗하잖아요. 그건 몇 년 전이잖아요. 아니야, 최근 사진. 지금 성경 씨가 나이가 먹어서도 젊었을 때랑 똑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북한에서도요, 김정일이 이 한때 대역을 썼을 때 있었어요. 그걸 의식했는지 검찰에서 지문조사를 해서 최순실이라고 확인을 했다는 거니까, 이걸 검찰에서 만약에 지문조사해서 최순실이라고 확인했다는데 이것마저 못 믿으면 안 됩니다. 검찰에서 그런 걸 사기칠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우리도요, 사진이요, 이봉규가 술 많이 먹었을 때 사진하고 컨디션 좋을 때 사진하고 완전 딴판이에요. 완전 딴판이에요. 똑같은 얼굴인데. 아침 저녁이 다르고. 아침 저녁이 다르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하고, 스트레스가 조금 안정됐을 때 다르고. 근데 저는 여기 사진에서 얼굴 가지고 탈모방 갖고는 얘기 못 하겠는데, 저기 그 옷 길이
무릎 위로 한 10cm 이상 옷 길이가 이제 길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키의 문제라든지 귀의 모양이라든지는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지금 대역을 썼다면 대역을 왜 썼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역을 왜 쓰고 지금 최순실 씨는 어디로 중간에 빠져나갔다는 얘기. 그럼 결국은 조사는 최순실이 받고 대신 구속된다? 구속을 지금 다른 사람을 몸바지로 해갖고 보냈다 그렇죠. 이거 아니에요 지금. 예. 에이, 정말 대한민국 검찰을 그런 검찰이 뭘로 알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도 안 돼요. 지금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걸로 대한민국 검찰은 끝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것까지도 의심하는 거는 정말 대한민국 검찰 너무 의심하는 거예요. 맞아요. 화장실에 들어가셨다가 화장실에 대기하고 있던 대역이 딱 나오고 뭐 이거 영화에서 미션 임파서블 찍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저는 자꾸 이제 검찰에 대변을 하고, 물론 저도 의사들 얘기가 나오면 아마 의사의 편에 서서 얘기를 하고 변명도 하고 주장도 하긴 할 텐데, 검찰이 욕을 얻어먹을 상황도 되는 게요. 정경련 미르재단 9군데 압수수색했는데 들고 나온 그 박스는 전부 너무나 가볍게 들들 들고 나오는 근데 그런 모양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검찰을 이렇게 변호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검찰 늦장 수사한 거 저 강력하게 비판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신랄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국민들이 물론 많이 신뢰를 잃었죠. 비난하죠. 그렇다고 해서 없는 말까지 얹어갖고 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검찰을 절대 비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유, 나도 비호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삼자를 들어보셨어요 혹시? 누가 봐도 가볍게 들고 있는 제가 거지. 직접 들은 적은 없죠. 그러니까 너무 또 막 비호하지 마세요. 이번에 사실 뭐 최순실 씨가 하는 조사받으면서 있었던 행적 하나하나가 속보 보도가 되면서 최순실 씨가 곰탕한 그릇을 다 비웠다라는 게 속보로 나왔잖아요. 근데 곰탕한 그릇 다 비웠다라는 그 짧은 문장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곰탕을 먹으면은 밖에 있는 자기 일파에게 작전 1을 수행하라라는 의미이고, 예를 들어 짜장면을 먹으면 작전 2다 뭐 이런 식으로 작전을 짠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루머가 네티즌에 돌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조크 내지 패러디 아닙니까? 황당한 게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수사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존하는 그거는요, 곰탕 첫 번째 정보, 그다음에 다 비웠다. 이 두 가지 정보를 조합해서 얼마나 많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느냐, 이 컴퓨터 과학의 영역인데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네. 아니 근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그날 조사 당일에 곰탕집에서 배달하는 곰탕집이 없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걸 보도한 언론도 곰탕집 8군데에 전화했는데 포장한 곳이 없다라는 건데, 서초동에 곰탕하는 집이 8군데밖에 없겠어요, 제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 생각에 보통 사실 그 피의자들이 곰탕을 많이 선호합니다.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범들이 하나둘 구속되고 청와대 측근들마저 수사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번 최순실 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두 번째 사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사과 때 사실 녹화 중계였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생중계로 진행되었고요. 9분 3초 동안 진행되었는데 중간중간 박 대통령이 울먹이는 대목도 있었고 좀 다른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대국민 사과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죄송하다는 표현을 2번 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모든 것이 저희 불찰이고 잘못이고 용서를 구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됐고요. 그런데 형식과 어쨌든 울먹임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NS나 아니면 대중의 반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박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진정성이 없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은 57.2%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원래 기자회견하면 전문 안 읽어요. 네. 우리가 화면을 보고 눈물을 보면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워딩만 보려고 출력을 해서 읽어봤어요. 여기에 사과 멘트는 하나도 없어요. 법률적으로 빠져나갈 내용만 딱 적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게 뭡니까? K재단과 미르재단에 좋은 뜻으로 돈을 거뒀는데 이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그 과정 중에 일부 나쁜 사람이 돈을 떼어먹었다. 요것만 딱 명시되어 있어요.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사과문이지 국민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정말 죄송하다, 잘 마무리하겠다,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저는 딱 느낌이 뭐냐면 법률 전문가가 써줬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박 대통령 그 사과문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네, 법률가로서. 첫째, 대기업들이 선의에 의해서 이렇게 도와줬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대기업들한테 공갈친 적 없고 삥 뜯는 적 없다. 그러니까 이거에는 어떤 강압이라든가 강요행위,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권남용이 아니다, 알아서 스스로 도네이션을 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내포되어 있고, 특정 개인의 비리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그 최순실이 비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완벽한 꼬리 자르기, 나하고 상관없고 최순실이하고 비선 실세들이 알아서 한 일이고 상관없다. 그리고 대통령도 수사받을 것이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얘기를 또 합니다.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게 미리 연락해놨다. 그 말은 뭐냐? 비서실을 얘기하는 거는 서면 조사를 받겠다. 그리고 경호실을 얘기하는 거는 방문 조사까지는 허용하겠다. 바로 이 얘기예요. 결국은 검찰 가서 직접 조사받은 일은 절대 없다. 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하나 대한민국은 영원하다. 여야 의원들과 협력해서 잘하겠다. 임기 다 채우겠다. 그렇죠. 탄핵이라든가 하야는 절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사과에 대해서 저는 이제 70%는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30%는 뭔가 아직도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아직도 뭔가 미련이 있고 아직도 까지 못하는데 이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100% 까기가 어려워요. 나도 이런 일 만약에 당하면 처음에 100% 딱 까고 사과를 하면은 그래도 용서를 받을 텐데 그거는 남의 말이지, 당하면은 요 정도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했다가 또 얻어 터지면 또 까고, 역대 다 그랬잖아요. 특히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패러디해서 내가 이러려고 투표했냐,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내가 이러려고 군대 왔나, 이런 식의 어쨌든 풍자조의 발언들이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많았고요. 이재명 시장, 정청래 전 의원, 그리고 이승환, 김미화, 김재동 등 연예인까지 이걸 패러디하는데 동참을 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투표했나, 이거가 굉장히 진짜 회환과 비탄에 따라서 얘기할 내용인데 이준석 씨가 아주 무미건조하게 하니까 이러려고. 네.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연기를 못해요. 아니, 숫자석이나 이런 데 가면 진짜 사람들이 통타네요. 그렇죠. 진짜 이러려고 대통령 뽑아줬냐, 이러려고 투표했냐, 진짜 그래요? 술 먹고. 통탄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열려서 녹화를 하고 집에 갔더니
눈이 터졌더라고요. 그렇게 터져가지고 왜 그랬나 그랬더니 이제 흥분했나 봐요. 나도 터졌는데 같이 터졌냐? 일요일로 보니까 여기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터졌어요, 왼쪽 눈이 뻘개가지고 지금 이제 겨우 일주일 만에 가라앉기. 나는 오른쪽 눈이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혈압이 열받아서요. 안과에 갔더니 뭐 화나는 일이 있었니? 그래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두 번째 사과를 제가 봤어요. 보는데 터진 눈이 또 뜰 뻔했어요. 이번에 오른쪽 눈 터져 혈압 올라. 이게 제가 이럴 정도면 다른 국민들은 오죽하겠어요? 근데 저희 동네는 가보면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복덕방이 원래 동네 사랑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뭐 여기는 뭐 새누리당 성향 복덕방, 여기는 민주당 성향 복덕방 이렇게 있잖아요. 새누리당 성향 복덕방 가잖아요. 진짜 점심부터 술 드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그 사람들이 차라리 대놓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본인의 어쨌든 선택에 대해 가지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뭐 지금 다른 사람들이 했던 말 때문에 지금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분위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최순실이 검찰 조사 중에 대통령 국민담화 보면서 펑펑 울었다고 하는데 왜 울었을까요, 이거는? 저는 이런 사람이 울었다라고 신문에 나오는 것도 뭐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검찰에 잡혀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일고의 가치도 없어요. 우리가 자꾸 사람인데 오죽했으면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사람인데 이럴 수가 있나요? 대한민국을 도둑을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천명한 의사에 따르면은 본인을 지켜주지 않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째로는 뭐 완전 상반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박 대통령이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울었다는 사람이랑 아니면 박 대통령을 꼭 지키겠다는 마음에 울었다는 그런 두 가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박 대통령이 지켜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본인이 입을 더 열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온 거죠, 이제. 서울에서. 뭐 서운하다기보다는 나도 망했구나 이런 느낌. 자, 새로 임명한 총리에 대한 거부 분위기가 커지면서 박근혜 정부는 그야말로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3차 사과라도 이어가야 상황이 진전될까요? 자, 오늘 박근혜 정권의 계속되는 추락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한 분 모셨는데요.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갤럽이 이달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 17%에서 12%포인트 하락한 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외환위기를 맞은 1997년 4분기 김영삼 전 대통령 지지율 6%보다도 낮은 것으로 역대 대통령 지지율 가운데 최악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 하지만은 정확하게는 대통령 업무에 대한 이제 긍부정 평가 비율을 얘기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최근에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 못하고 있다고 보는지 묻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있다고 하는 비율을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5%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차원을 넘어선 것이고 현직의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 수행을 할 수 있는지 또 정권 자체의 어떤 회의감 이런 것들을 강하게 그냥 거부감 없이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게 사실 이 수치는 맞다고 할 수 있죠. 세계에서요. 이렇게 지금 현존하는 대통령 중에 5% 지지율을 받고 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나오는 경우는 사실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네,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도 보지도 못한 수치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때는 이제 경제위기가 왔을 때였으니까 네. 그랬을 때였고 노무현 대통령도 지지율이 한참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는 언제였죠? 그때는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좀 빨리 왔었어요. 네. 여러 가지 어쨌든 뭐
경쟁도 심화되고 지지 기반도 빨리 무너지게 되면서 10% 초반대까지 이미 이제 3년 차에 떨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뭐 한 자릿수까지 가지는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렇게 산산조각이 났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만약에 정책적 사안이라든가 이념적 성격을 지닌 어떤 사안에서 실수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방어선이 형성이 돼요. 지지층에서 방어선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권 내부의 어떤 비리 의혹들, 부패 의혹들 이런 거 터지게 되면 이념층이 뭐 나설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지 기반 내에서도 민심 위반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TK 지역이라든가 또 60세 이상 고령층 이런 데서도 사실은 부정적 시선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5%의 지지율도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그냥 현직의 대통령을 흔드는 걸 싫어하는 어떤 혼란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대답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5%는 사실은 얼마나 이제 낮은 것이냐 하면은 어떤 역사적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가령 이제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라고 보는지 의견을 물게 되면 한 2-3% 나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상규, 그러니까 뭐 가령 자녀들을 사랑으로 뭐 이제 가르쳐야 되느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4-5% 나올 수 있으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가 한 3%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거의 이제 바닥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니까 사실은 여기서 뭐 더 낮아질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서 좀 올라갈 수도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국정의 동력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갖기는 힘든 것이고 어떤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라는 것이 방금 전보다 좀 나아졌다라고 하는 평가일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주에 해당 조사기관에서 조사했을 때 응답률이 20% 정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엔 27% 나왔다는 건 오히려 더 확고해졌다는 지지율은 내려가고 응답률이 올라갔다는 거는 마음을 더 정했다라는 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2차 사과 후에 TK 지역에서 10%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미 무너진 거죠. 호남 지역은 아예 0%입니다. 이게 가능하냐? 그 다음에 20, 30대에서는 1%가 나왔는데 1% 나왔다 그러니까 20, 30대 보이는 반응이 뭐라는 줄 알아요? 뭐? 그러는 거예요. 1%가 누구야?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20, 30대 중에 정신 나간 1%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딱 한 명 있었던 거네. 100명 조사에 1000명이니까. 내가 볼 때 배를 잘못 누른 거야, 이게. 이건 이제 전화로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에서 이제 사실 전체 결과가 평균이 5%였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세부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어느 연령대에서는 어떻다 아니면 또 어느 지역에서는 어떻다 이거 자체가 사실 이제 무의미한 의미가 수준이죠. 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이 야권의 대권 후보들은 반대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로 가장 이득을 본 대선 주자는 누가 있을까요? 일단 그 전에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던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장 타격을 본 것을 먼저 얘기하는 게 맞을 텐데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어쨌든 친박의 카드로 국민들이 이제 인식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 지지층이 이제 반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를 보이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 자체가 줄어들었으니까 타격을 지금 뭐 매우 뚜렷하게 받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나 어쨌든 본인의 저력도 있는 것이니까 완전히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불리해졌다. 반면에 이제 뭐 야당에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 일단 제1 경쟁자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이위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이것이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큰 이슈가 터지고 야권으로서는 대형공사 굉장히 심화되고 강화되는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제 어떤 군수 후보들이라든가 후발 주자들 자기 존재감을 차별화해서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밀려오는 경쟁자들은 자기 목소리 낼 공간들이 좁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위상은 더욱 이제 강화되는 차원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혜택을 뭐 문 전 대표가 지금 뭐 근데 저는 여든 야든 눈에 띄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난세 영웅이 난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난세에 지금 영웅이 나올 때가 됐는데 지금 모든 정치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냥 국민들 인터넷에 나와 있는 뭐 SNS 통해 있는 그런 거하고 뭐 그다음에 언론의 기사 이거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역대 대통령 지지율 조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 한광옥 청와대 신임 비서실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부분의 통계를 갖고 정책이나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옳지 않다. 여론 같은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에 맞는 국정 정책이라든가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답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상식적인 선에서 평상시의 얘기고 지금 이런 비상대책에서는 한광옥 실장이 너무 한가한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심지어 이게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이라는 거 보면 여론조사 추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박근혜 정부의 운영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 일이 터지기 직전에 있었던 개헌 발표만 한다 하더라도 어떤 그런 추세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죠. 좀 눈 가리고 아웅이죠. 여론조사 이제 요즘에 뭐 많이 틀리기도 하고 또 많이 이제 전화가 걸려와서 짜증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제 불신도 크긴 한데요. 중요한 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이것이 보면 어떤 국가 기능이 제대로 어떤 견제 역할을 해내지 못할 때 사실은 이제 이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지금처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통령들이 사실 선거 한번 치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걸로 매주 선거를 치르는 의미를 갖기도 해요. 이제는 식물 대통령이란 최악의 평가까지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 이 박근혜 정부의 미래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요. 참 궁금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정말 우리나라는 1년 4개월 동안 완전히 뇌사 상태에서 빠져서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김병준 총리 카드에 대해서 청와대 의중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하나 뭐 있냐면은 김병준 투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정책통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좀 놓겠다라는 취지였지만은 반대로 정치 아니면 정무에 대해서는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또 굉장히 강했던 거거든요. 만약에 야3당도요. 만약에 정치, 정무, 정책을 동시에 겸비한 사람이 총리로 임명됐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까지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청와대가 앞으로도 정치적 카드를 계속 던지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진정성을 의심받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뭐냐면요. 청와대가 만약에 지금 책임 총리 카드를 받게 하려고 하려면요. 지금 당장 청와대 비서실을 해체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번에도 안종범 수석이나 여러 수석들이 했던 전횡들이 드러나지만은 그 수석들이 가가지고 관계기관에서 전횡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진짜 정책 관련 업무를 다 이양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정책 수석들 다 그 자리 없애야죠. 비서실 축소해야죠, 지금. 누군가는 이때다 하며 괴담을 만들어내고 있을 겁니다. 그 때문에 최순실과 관련된 사람들은요, 이런 변명을 하는 거겠죠. 국정을 농단한 게 잘못이긴 하지만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너무 많다고요. 거짓 소문일 수 있습니다. 정치 공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왜 그런 이야기까지 믿고 흔들리고 있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세상을 먼저 만든 게 누군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렸던 게 누군지부터 반성한 다음에 억울함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강정이에요. 건의 땅 그리고 거기에 부역한 많은 국회의원들까지 다 처벌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나. 검찰이 국민들한테 신뢰도 많이 잃었습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정말 아무리 특검이 된다 하더라도 특검 전까지 대한민국 검찰이 한번 전력을 보여주기 진심으로 바라고 모든 진실을 밝혀주고 제자들 찾아서 진짜 이 나라가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끝까지 버텨내야 됩니다. 화이팅!